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연초에 전혜원 기자가 일본에서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응해주신 분들은 12구 참사에 대해 너무 자주 닮았다, 똑같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23년 2월 첫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강이 지금 막 녹고 있는 밤섬 근처를 쳐다보면서 그것은 알기 싫다 490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2023년 한 달 살았는데 한 달 동안에 가장 황당한 소식을 어제 봤어요. 뭐 많았는데 뭘까요, 그중에? 방송 소식으로는 그제 1월 31일 날 이상민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재난 대응 체계가 확립된 미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요. What?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총기 수입해 올라나요? 제가 올해 본 가장 황당하고 사람 겁먹는 뉴스는 미국 핵무기 개발을 하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지냈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언급을 했죠.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것이다,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다. 네. 대체 어디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냐 같은 지적을 하고 갔는데 한국 보수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얘기했나요? 한국 보수는 결국 NL과 모든 점에서 비슷하게 될 거라고요? 현 정부가 반미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는 되게 흥미롭고 보도할 때 맨 위에 올리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딱히 뭐 많은 걸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는 여당의 전당대회 뉴스가 그러합니다.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까? 대선 경선 때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천공 이야기를 꺼내셨던 분이 있죠.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즉 자기를 쪽팔리게 만들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커리어상 결국 청와대하고 각 세워서 내가 뭐 잘된 적이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입니다. 네. 이름은 좀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근데 그걸 그렇게 고마워할 땐 지났습니다. 스타가 된 지 오래돼서요. 당을 새로 만든 적이 있죠. 대선 주자도 해봤죠. 근데 돈은 돈대로 나갔을 것이고. 옛 여당처럼 인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중앙이나 지역에 원래 알던 유력자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여당에 있을 때에 비해서. 미디어에서도 여당 때만큼 많이 다뤄주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수당으로 당명 변경했을 때는 그걸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네. 추웠던 바른미래당 시절에 그런 것에 놀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라져가는 그 공기를 느끼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두려움에 떱니다. 그걸 뚫고 살아남을 용기가 만약에 있었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안 있었을 거고 계속 바른미래당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23년 2월 지금 이 시점에 여당 당대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새로운 보수당 당대표로 존재했을 겁니다. 용기는 그때 잃었고요. 용기 없으면 그때 증명했어요. 복당한 의원들은 다 그렇죠. 이준석 탈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돈 적이 있죠. 작년 추워질 때쯤에. 현 여당에서 탈당해서 창당하는 세력이 만약에 생기죠? 그럼 그때 가서 뒤에 누구의 돈과 조직이 있는지 알아봐도 증명하거나 전혀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증명하는 데에. 용기로 말할 것 같으면 두 번째 플레이어. 제가 살다가 용기라는 단어에 엮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회창의 복심을 캐릭터로 데뷔해서 비례로 들어왔습니다. 17대 대선에서는 선대위 대변인을 합니다. 이명박의 네온사인 역할을 합니다. BBK 의혹에 대해서 생애 최고의 히트작인 주어 없다 발언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해줍니다. 앞에서 주공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로얄 탱커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전까지는 박근혜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승민처럼 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언론은 관심이 줄어든 나경원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비박이라고도 했다가 친박이라고도 했다가 같은 시기에 표현이 섞입니다. 두루뭉술한 캐릭터였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마지막까지 재다가
비박계의 모든 이들이 다 하던 탈당도 못했던 위인입니다. 한국 정치 사상 가장 실적이 나빴던 보수 정당은 뭐죠? 자유한국당이죠. 황교안 체제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원내 다수가 표 떨어질까 중앙당하고 거리를 두던 시절이었습니다. 유튜브 정당이라고 욕먹고 있을 때였죠. 선거할 때 황교안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죠. 홍준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던 시절에 태극기 유튜브 정당의 권좌에 앉아 있었죠. 그나마도 황교안 당대표가 몰래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자리 임기 연장이 뒤집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밀려났던 것이 전성시대의 끝이었습니다.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자신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이 두 사람을 어떻게든 떠밀어서 판을 키워야 대통령을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반대편 진영에서 이 사람들을 떠밀었습니다. 지난 2달간. 너네는 영웅이야, 전사여 깨어나세요, 막 온갖 감언이설을 떠먹여줬습니다. 근데 용기는 그딴 말 듣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용기는 누가 돈을 줘야, 누가 오프라인 조직을 줘야, 그도저도 아니면 대통령한테 들이받아도 검찰이 너를 털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해줘야 생기는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커리어를 보면 용기가 있어서 남았다기보다 돈도 있거니와 귀도 얇아서 본의 아니게 중요할 때 막판까지 남는 중요하지 않은 플레이어가 된, 그게 정치 인생의 유일한 역할이 된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안철수가 이긴다 칩시다. 이 무식한 검찰 정부가 공천권을 막 행사하게 두겠느냐. 이준석 전 대표 때 써먹은 방법 있죠. 사실 확인이고 뭐고 여러 가지 말을 섞은 다음에 징계 관련 소집을 하고 최고위원들 몇 사람이 물러나는 척을 하면서 직무정지를 하고 비대위를 하고. 네. 그도 아니면 현재 야당 대표한테 써먹고 있는 수법을 써도 되죠. 아무 말을 엮은 다음에 소환조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네. 예. 그러면 2033년에는 네. 다시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겠죠. 뭐예요 그게?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럼 민자당이 되겠네요. 네. 스캐빈저들이 가서 여론조사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ARS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전당대회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줘도 대통령실은 공천권을 찾아올 겁니다. 절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를 읽는 게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당 전당대회랑 야당 대표 수사 얘기를 딱 빼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며칠은 말이에요.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죠. 가스요금 폭탄 이야기하던 하루 이틀 딱 빼고는요. 쌍방울 회장이 검찰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검찰은 무엇을 확보했고 어떻게 보고 있다가 내용의 전부인 기사들이 신문에도 TV에도 맨 첫 번째였습니다. 뭐 이제 저녁 뉴스나 조간신문을 보신다면요. 내용이 형편없거든요. 만약에 기자가 뭐 TV에서 1분을 떠드는데 55초가 검찰이 해준 얘기예요. 무엇을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누구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검찰이 해준 말이에요. 나머지 5초는 뭐냐고요? 자기 이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선의 20대에서 40대 기자들은요.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진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스개 삼아 소개하는 조중동 문의 기자들도 적어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똑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20대, 30대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기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명감이 아예 없이 일할 기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하나의 문제는 그 기자들을 모아놓으면요. 정치부에서 검찰 베껴쓰기 하잖아요? 그 일 같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다른 기자들이 하는 일에 보면. 근데 그런 일 같지도 않은 일 하는 기자를 최소 무시하지 못하고요. 기자들이. 존재감을 거대하게 보고요. 최악은 부러워합니다. 그것 또한 비슷한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국내의 중요한 기사들은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관련된 시장 상황과 예측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의 있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성서공단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구발 중요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2구 참사 국조 최종 정리를 했고요.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 그 피부에 직접 다가오는 건 뭐 있죠?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 납입금 상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이슈들도요. 검찰 수사 받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귀한 기사 쓰는 기자들이
베껴쓰기 하는 주제에 1면에 나오고 15땡 치면 나오는 제가 보기엔 불공정하게 스팟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부 기자들을 좀 멸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만약에 검찰 받아쓰기의 관행을 우습게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김만배 같은 브로커들을 통해서 취하는데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끼면 기존 권력은 기자들을 더 많이 두려워할 겁니다. 충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냐. 사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판결 나왔던 거는 초동대응 부실, 구조활동 부실로 인한 국가배상. 2심에서 판결이 더해서 나와준 건 국군 기무사가 유족을 불법 사찰한 가해 활동에 대한 위자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모두를 정부가 인정하고 대법까지 올리지 않고 배상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9년간 노력을 하고 응원하고 한 모든 분들이 낸 결과입니다. 이거 역시 되게 축하하고 또한 위로를 하는데 미디어가 정말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던 얘기. 언론인들이 어떻게 해야 선배들처럼 늙지 않을 것인가. 검찰이 좋아할 말, 부동산업자가 좋아할 말을 써주지도 않네. 선배들처럼 늙지 않나 봐. 내가 만나자고 하면 취재할 거 없으면 안 만난다고 하네. 정말로 아무것도 안 얻어먹네. 받아쓰기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자가 와서 검사한테 그래서 증거가 뭐예요? 주장 말고 증거가 뭐예요? 라고 되묻네 싶으면 권력은 당장 그 기자를 족칩니다. 한두 명이면 족칩니다. 하지만 다수가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권력이 언론 권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머지 권력이 언론 권력을 충분히 두려워하면 행정미비로 인한 참사가 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확정 기념 방송이기도 합니다. 취재하러 일본에 다녀온 전혜원 기자를 잠시 후에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관은 미국 갔는데 네. 전혜원 기자는 일본으로 갔군요. 출국 기사를 아무리 보는데 네. 행정안전부도 장관도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요? 출국하면서. 배우러 간다며. 이 말만 했어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야당이 타이밍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이 시원해 하실 만큼, 이상민 장관이 돌아왔더니 탄핵돼 있더라. 그 정도 속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일 건 분명합니다. 광고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많이 다른 토마토 맛 토망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카렌듈라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시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어렸을 때 엄마가 큼직하게 썰어주던 토마토, 하얀 설탕을 듬뿍 뿌려주기 전까진 먹지 않겠다고 칭얼댔지.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고 실갱이하다 결국 못 이긴 척 뿌려주시던 그 단맛과 상큼함의 조화.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는 바로 그 맛이거든.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액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토망고 또 세일. 진짜 달콤한 토마토 토망고 앵콜 세일을 시작합니다. 눈이 번쩍.
설 전에 일주일간 행사를 했었죠.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전 제품 최대 30% 세일을 합니다. 요새 좀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되게 자주 하던 세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3만원짜리면은 대략 9,000원 정도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30%면 커요. 많은 양을 구매해도 순간 순삭이니까 별 부담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도 좋고 집에서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최애 다이어트식이 토달보기예요. 아, 좋죠. 네, 거기에 이제 뭐 설탕이나 좋죠. 간장 살짝 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중국 요리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 실험 삼아서 너무 달 것 같은데 하면서 실험 삼아서 토망고로 해봤어요? 토망고로 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하하. 간장 살짝 넣고 맞추면은 네, 토마토 요리 중에 몇 가지를 좀 실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액세스몰에 오시면 토망고 세일을 하고 있고요. 중장거리 필드 취재 전혜원 글. (23년에) 처음으로 전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행길이 다시 트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톤보리 강가에 글리코맨 앞에는 수많은 한국 고교생들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 고삐리들은 다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교토로 흐르는 큰 강은 요도강이죠. 그걸 오사카에서 북쪽으로 건너면 효고현이 나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한신 메트로폴리탄의 대도시인 고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중의 하나인 아카시 해협대교로 유명한 아카시가 종종 가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오사카에 갔을 때 고베냐 교토냐를 고민하다가 교토로 간 흔한 한국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아카시 해협대교는 거가대교 절반 정도 되는 길이고요. 효고현에는 큰 섬이 있는데 바다에 놓여져 있는 아와지 섬이라고. 아와지와 아카시라는 도시를 일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큰 예쁜 다리입니다. 그 다리하고 해협이 잘 보이는 곳에 해변공원이 있는 아사길이라는 철도역이 있습니다. 거길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길 왜 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01년에 이제 바로 그곳에서 그 이태원 참사랑 비슷한 압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합니다. 아카시 시청이 원래는 매년 그 시청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열었었어요. 시민들이 많이 보라고. 네. 2001년에 처음으로 그 바닷가로 옮긴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아카시 해협대교가 네. 그때 이제 생겼으니까. 아, 그때 생겼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꽃놀이 하면 더 예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경치가 좋다고 해서 그쪽에 옮긴 거죠. 광안대교 불꽃축제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한 거죠. 실제로 굉장히 예쁘고. 예. 이게 우리는 사고 얘기를 할 테니까 올해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에 서울이 불꽃축제가 다시 열렸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엄청 넓게 퍼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네. 한강공원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같아도 아주 넓은 권역으로 쭉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곳은 경찰력으로 때워야 되긴 합니다. 일단 마포대교 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네. 우리 사무실에선 마포대교가 보이죠. 그렇죠. 네, 저도 그날 밤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구경을 했는데 한태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제를 해서 맞아요. 네, 사람들이 넓게 퍼져 있을 수 있었죠. 어쨌든 그 바닷가로 옮겼잖아요. 이제 그 불꽃놀이 장소를. 근데 그 바닷가에 가려면 이제 그 JR 아사기리역이라는 데 내려서 육교를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네,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JR 철도역 앞에는 늘 육교가 있더군요. 제가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데 얼마 못 본 사람이 고정관념이 많잖아요.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 같은 거죠. 그렇죠. 육교야 이거 왜 또. 근데 육교가 많긴 했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부터 늘 길을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한국인이. 아무튼 큰 육교가 예.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밑에는
기찻길이고 막 차길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이 몰린 거죠. 그날도 12만 명인가 그렇게 막 이쪽에 왔다라고 하는데 12만이요. 예. 근데 특별히 이 육교를 건너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몰리면서 당시에 어린이 9명 그리고 70대 여성 2분이 희생이 됐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였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그분들도 우리처럼 유족회를 결성을 했고 이후에 민형사 재판이 이제 15년에 이르는 과정이었어요. 그거를 15년이요? 예, 굉장히 길어졌죠.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7월에 참사 21년 만에 이제 그간의 과정을 쭉 담은 책을 냈습니다. 2001년 사고를 겪으신 분들이 2022년에 그간의 이야기를 담아 책을 내셨다. 이거는 2022년에. 네, 네티즌님이 말씀해주신 오음진리교 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 싸움이 네. 다시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가 이들이. 그렇죠. 예. 20년, 21년.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7월이었잖아요. 근데 그 3달 뒤에 이제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가 난 거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읽었는데 너무 이제 한국하고 비슷한 점도 많고 시사점이 많아서 이제 가서 유족분들 그리고 뭐 변호사나 이제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관이라든가 시청 직원 이런 분들을 다 만나보셨어요? 예. 우와, 근데 일본어를 읽으실 줄 아시나 봐요. 네, 뭐 일단 오. 저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저 일본 아마존에서 시키면 우리나라에 잘 와요?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한 4, 5일 걸렸나? 와, 짧으네. 4일이요? 네, 생각보다 빨리. 진짜 빨리 오네요. 전현 기자님이 발제하셔서 일본으로 가겠다 하신 거군요. 예, 뭐 그렇죠. 뭐 어쨌든 제가 교환학생도 갔다 왔었고.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굉장히 좀 시사점이 많아서 직접 만나고 왔고요. 네. 예,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속구리라고 있어요. 일본어에서 꼭 닮았다, 똑같다. 뭐 이쇼, 굉장히 똑같다. 일본 사고랑 이태원 사고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인터뷰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비율이 그게 꽤 높았다. 굉장히 비슷하다, 높습니다. 똑같다. 네, 똑같다. 뭐가 똑같은지 또 뭐가 달랐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2001년 이야기를 들어보아야겠습니다. 2001년. 제가 20대 초반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놀고 있던 것 같았어요. 2001년이요? 네. 그럼요. 2001년 우리나라는 재밌게 놀았죠. 그니까 말이에요. 물론 뭐 일본은 상황이 달랐는데 한국은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어가지고 유흥에 돈 쓰기 좋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2 때군요. 네. 전 중1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이번에 뭐 이 사고는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어쨌든 그날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01년 7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 부시가 당선된 해군요. 아들 부시. 네. 네. 저 곧 이제 9.11 테러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2001년 7월 21일 토요일. 네.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3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날 이제 불꽃놀이가 열렸죠. 아카시시 그 시청이 주최하는. 그래서 그날 이제 간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리마 마사하루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당시 42세였고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내 유키코 씨 당시 31살이랑 그리고 이 딸하고 아들 치아루라고 다이라는 9살, 7살 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여름이면 유카타 입구에 불꽃놀이 가서 네, 막 불꽃놀이 보고 야시장도 이렇게 뭐 먹을 거 사 먹고 막 이런 게 되게 종이로 붕어 뜨고 맞아요. 네, 네. 만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종이로?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진짜 종이로? 그러니까 낚시 놀이 그렇죠. 같은 종이 뜰채 같은 걸로 이렇게 붕어를 뜨면은 그 붕어를 가져가는. 나는 회를 뜨다 해도 그 뜨단 줄 알았고. 페이퍼 컷으로 물고기를 죽이다니. 그거 말고. 맞아요. 그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전통 의상 입는 비율이 높죠. 그렇죠. 네, 뭐 특히 유카타 이런 건 만화 보면은 유카타를 입고 나온 이제 여주에게 남주가 반하고 처음에 종이로 붕어도 뜨고 막 사탕도 먹다가 불꽃놀이가 터지는 순간에 키스를 하잖아요. 평소에 놀러 나갈 때도 종종 입고 다니는. 네. 네,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불꽃놀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7시 35분에
이분이 그 아카시시에 아까 그 JR 아사기리역에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이제 불꽃놀이 보실 분은 개찰구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런 거 잘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가봤던 곳인데 이제 개찰구 나와서 바닷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육교에 딱 들어선 겁니다. 이분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하철역과 모래사장을 연결하는 육교네요. 그렇죠. 네. 바닷가를 가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해수욕장처럼 보이는 해변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 역을 정말 내리면 바로 바다. 네. 예요. 그래서 내려서 바로 바다로 가는 데에 육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교 밑에는 28호 국도라고 도로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바닷가입니다. 네. 거기 가는 길에 육교로 갔습니다. 아리마 씨 가족이. 예. 근데 그 육교가 이제 지붕이 있는 터널 같이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힌 건 아닌데 어쨌든 양쪽이 그 아크릴 벽으로 막혀 있어요. 약간 상아색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 육교를 한 절반 정도 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 절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막혀가지고 왜 우리 되게 전철에 사람 많을 때 그죠. 그런 느낌이 된 거죠. 네. 육교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놨을 때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 얘기 안 같아요. 요즘도 연착이 잘 되는 도시철도 국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대는 어이구 이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지지 하고 놀라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9호선 출근 이런 거 되게 무섭죠. 경의중앙선 타고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육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3분의 1 남겨놨을 때 그 정도 때 됐을 때 진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즈음에 바로 이제 이분 뒤에 있던 남자분이 어디 전화를 해서 이제 이대로라면 큰일 나니까 누가 유도하러 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12인데 이제 110인데 거기는 네. 경찰에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고 관련 첫 110 신고였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아리마 씨 가족이 등 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첫 번째 신고였다. 네, 네. 그렇다는 것은 그 뒤에도 굉장히 많아졌겠죠, 신고가. 그렇죠. 예. 많이 몰려있는 군중 중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보통은 해소할 수 있는 역치를 넘어서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혜영 기자의 기사를 읽고 그 동네를 샅샅이 최대한 훑어봤는데 이 육교는요 좁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육교의 통로는 한 번에 손잡고 가로로 서면 10명도 넘게 쭉 설 수 있는 꽤 넓은 곳이에요. 텅 비어있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넓은. 그죠. 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놓친 게 있었죠. 내려가는 계단의 넓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병목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육교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그보다 넓은 게 육교 끝 지하철역에서 연결되는 광장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육교 저쪽 끝에 있는 내려가는 계단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좁고 그 계단 밑에 노점상들이 쫙 펼쳐져 있네요. 어이구. 평상시에도 그런 거라면 아마 축제할 땐 노점상이 엄청 많았겠어요. 네, 제가 지금 사고 당시의 사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병목 구조가 있었다. 평상시에 이제 지하철역 만들면서 특히나 국철이죠, 이게. 이건 국철역입니다. 이 역은. 국철역은, 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이 붙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봤을 때에도 평상시에 한꺼번에 밀려 나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해변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 정도로 좁게 해놔도 괜찮았다는 계산하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걸 겁니다, 아마. 네, 우리가, 종합운동장역에 내리면은, 야구 경기가 없을 때는 무섭잖아요. 넓어서. 너무 넓어서. 그렇군요. 하지만 LG가 진 날에는 무섭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자식들 어디 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종합운동장역은 계단도 다른 역의 한 2배 정도가 돼요. 맞아요. 꽤 여유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종합운동장역의 계단이 좁은 현상인 거죠, 지금. 네. 이 구조를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전혜영 기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 길이 자체는 이제 104m 정도 되는데 그 폭이 이제 6m였다가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3m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또 심지어 이 계단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계단 바로 앞에 약간 평평한 곳이 있어요. 계단 가기 직전에.
근데 거기가 또 마침 이렇게 바다가 잘 보여요. 그 아카시 해협대교가 잘 보여서. 거기 그냥 계시죠. 그쵸? 정체가 거기서. 네,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이 또 거기 많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아래에는 그 노점이라는 것이 축제니까 한 180개가 늘어서 있었고 여기도 굉장히 인파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려가려고 하셨던 분들도 노점에 들르면 한참 뭘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동전도 주고받고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아한 게 저쪽 백사장은 한산해요. 뭐 저쪽 백사장은 한산하고 이 입구 쪽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네요. 이 당시에. 노점도 있고 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리마 마사루 씨가 이 계단 바로 직전에 오니까 정말로 압력이 사방팔방에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내려가서 노점에 가려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는 사람, 이렇게 양방향이 충돌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오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그 육교 길 따라서 쭉 이렇게 철제 난간이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성인의 허벅지 정도 높이 되는 쪽에 이렇게 난간이 쭉 있는데 이제 그 난간하고 이 아크릴 벽, 아까 육교를 감싼 벽 사이에 그 공간에 아이들을 좀 넣어서 그 어른들이 그거를 이렇게 마크하듯이 한 명씩 이렇게 뭐 힘으로 팔 힘으로 버티면 네네네 예. 그렇게 버티면 좀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른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고. 예, 그래서 다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 넣고 이렇게 감싸듯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벽을 손으로 짚고. 예, 그렇죠. 네. 예. 그 주된 공간에서 부피가 부족하니까 지금 생기는 일이니까 공간이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중에 띄우든 어떻게 하든 아이들에게 확보해주기 위해서 예. 한 사람이 한 걸 보면 나머지가 다 따라할 수 있죠, 본능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역에서 나오려는 사람들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진 거예요. 그죠. 저녁 아직 8시 됐는데 한참 빠져나오고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한 8시 반쯤에 불꽃놀이가 끝나거든요. 그럼 끝나면은 더 내려갈 거잖아요. 이제 노점이나 이런 거를 보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원래 계단에 자리 잡고서 불꽃놀이를 보던 분들이 불꽃놀이가 끝나면 이제 뭐 먹고 가려고 내려온다. 내려오죠.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더 되니까 이 아리마 부부도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점점 계단 쪽으로 밀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육교의 길이가 저는 이제 이태원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왔었는데 이태원 현장의 그 골목에 한 2배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의 길이가? 상황을 저쪽의 상황을 지하철역 쪽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잘 알기 어렵고 계속 밀려오는 거죠. 네. 이건 숙달된 혹은 당장이라도 교육받은 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저쪽에서 저쪽으로 커뮤니케이션 불가능. 이거는 만약에 경찰이 있다고 해도 확성기로 전달해야 전달이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시 30분 좀 지나서 불꽃놀이가 끝난 직후에 그때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수도꼭지를 팍 튼 것처럼 한꺼번에 이분들이 계단으로 확 불꽃놀이 보는 평평한 곳에 확 밀려난 거예요. 원래 그 육교 중간 어딘가에 계셨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밀려났다. 사람이 정말 많을 때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때가 오잖아요. 네. 그걸 느끼셨다.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일 수도 있고요. 한 명이 넘어져서.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드릴 텐데 그때 이제 소위 군중 눈사태라고 이제 일본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군슈 나다레라고 해서 그 군중 눈사태가 그때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데요. 근데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압력 때문에 그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 이제 공간이 누군가 뭐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그죠. 뭐 넘어진다든가 하면은 다 글로 이렇게 포개듯이 넘어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군중 눈사태라고 하는데 공부해보니까 이 아치 상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힘을 줘서 아치 같은 구조물이 이렇게 안 넘어지고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균형 같은 게 맞아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한쪽에 힘을 빼면 그쪽으로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치의
돌을 하나 뺀 그쵸, 현상 같은 네. 거군요. 실제로 그런 상태를 아치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 눈사태라는 게 그야말로 이 밀착된 군중끼리 어떤 서로 떠받치던 균형이 이제 어떤 이유로 무너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도 군중 유체화 현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떠 있었고 이런 사태가 여러 번 일어났던 거죠. 아리마 마사하루 씨가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를 증언해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태원도 아마 똑같았을 거다. 이제 규모가 우리보다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확 쏠리니까 정신을 한번 잃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 안에 있잖아요. 육교 안에. 예. 아이들 놓치셨군요. 그죠, 놓쳤죠. 놓친 거예요. 밀려가면서. 그 안에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이제 육교 안으로 막 들어가니까 딸 치아루가 이 경찰 기동대원한테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막 피가 나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은 어쨌든 딸은 이제 기동대원한테 안겨 있으니까. 딸은 구조가 됐다. 구호 조치를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들 다이를 일단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를 난간에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니까 이 다이가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아이들 몇 명이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난간에 넣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동대원이 도와줘가지고 이 다이를 이제 계단 밑에 텐트가 있었어요. 축제운영본부 텐트로 옮겨가지고 그냥 테이블에 눕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어봐요.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 할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급차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사이에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고, 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스태프들이랑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다이한테 이 심장 마사지랑 인공호흡을 합니다. 정말 똑같군요. 그렇죠. 시민들이 나서서 인공호흡을 할 때 우리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공호흡 할 수 있는 분 안 계시냐, 이거 할 수 있는 분 안 계시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밀집된 곳은 차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구급차 오는 거 쉽지 않은 것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육교 건너편에 구급차가 주로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기가 힘들었대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차가 제일 힘든 게 유턴입니다. 가장 빡빡할 때. 그렇죠. 중간에는 아주 긴 도로가 있고 한 8차선, 4차선, 8차선 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사고 장소 지금 인파가 쓸려 내려가는 곳은 해변이니까. 그리고 제 상식대로라면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국도면 당연히 유턴할 수 있는 곳도 없거나 드물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갑자기 하려고 그랬을 때 차들이 놀라서 못 비켜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구급차가 온 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온 거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1시간이면 그래도 또 너무 늦은 감도 있네요. 아무리 다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 유키코 씨가 이제 다이를 데리고 탔는데 또 구급차가 출발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도착한 거는 밤 11시 15분. 크리티컬하게 이제 외부 압력에 의한 상처를 입고 나서 3시간은 된 거예요. 그렇죠. 사고가 이제 한 8시 50분 정도 난 건데. 2시간 반. 7살짜리 아이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이는 사망 선고를 그때 받았고요. 같이 실려간 또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일주일 뒤에 숨졌습니다. 아이가 둘 다요? 네.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아리마 씨 집안의 아이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 마사하루 씨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랑 아내를 보내고 어쨌든 딸 치아루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고에 남아서 찾는데 아무도 치아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육교 밑에 경찰관이 있길래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고 혹시 만약에 어디 있는지 좀 알게 되면 알려달라, 연락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경찰관이 어디에 옮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몇 개 병원 중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어느 병원에 어떻게 실려가는지를 모르는 게 이제 유족분들이 가장 지금 큰 그 의문인데 해당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군요. 예, 그리고 알려주는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마 마사하루 씨의 여동생하고 조카들이 병원에 전화를 돌려봐도 병원도 너무 패닉이니까 부상자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병원을 하나하나 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병원에는 없었고, 이제 두 번째 병원에 있었는데요. 이 긴 의자에 이제 치아루가 눕혀져 있었는데, 굉장히, 네. 병실 모자랐다는 것도. 끝나고 어떤, 이렇게, 보내는 곳에 눕혀져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피로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목이랑 팔에 좀 멍 같은 게 되게 심하게 들어 있었다. 아무도 옆에 있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실려간 거죠. 그래서 오후 9시 반쯤 그 병원으로 옮겨진 치아루도 역시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큰딸도. 예. 치아루랑 같이 그 아이 3명이 실려왔었는데 그들도 모두 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진 아이가 0세에서 9세 아이 9명 그리고 이제 70대 여성 2명이 그날 육교에 있다가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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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순수한 물리력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때는. 그렇게 순수한 물리력이 서로를 계속 밀어내는 장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당연한 귀결이 나와 버렸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태원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희생이 됐었는데요. 네. 모여있는 군 중에 이제 연령 구조만 다를 뿐, 이 행사 특성상, 이벤트 특성상, 그 외에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달콤한 건 건강에 해롭다.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만약 여러분이 XSFM 청취자인 티를 아주 조금 내고 싶은데 고퀄리티의 의류를 사야 할 필요는 아주 크게 있는 분이시라면 XSFM 가먼츠 라인의 티셔츠와 모자를 사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더 나은 의류를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비로는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XSFM은 의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번 참사가 나오고 주변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 여의도 불꽃축제 때 지하철역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땅에서 뛰어도 떠있는 경험을 했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그때는 그냥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다. 고생스럽게 빠져나왔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끔찍했다라는 말을 친구가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를 했죠. 불꽃놀이 하는 동안에. 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도 늘 무정차 통과를 했던 건 아니지만 이 구조상 당연히 무정차 통과를 했어야 됐던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지하철역 구조상. 그러게 말입니다. 에디터 말하니까 기억났어요. 이태원역 되게 좁아요. 네. 다른 보통의 또 이제 5, 6, 7, 8이 다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이 1, 2, 3, 4보다 훨씬 좁은데 이태원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아주 좁아요. 네. 바로 옆에 녹사평이나 한강진보다 좁거든요. 예, 소통량이 훨씬 많은 곳인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작년 불꽃축제 당시에 이제
지하철역 운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불꽃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증편을 하고 왜냐면 지하철역에 사람이 쌓이면 안 되니까 증편을 했다가 6시 즈음 축제가 시작되기 좀 전부터 무정차 통과를 했다고 남아있네요.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겠네요. 아마도. 네. 2001년 당시에 이곳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9명이 숨졌잖아요. 그중에 이제 토모이토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인데 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시모무라 세이지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당시에 이제 43살이었어요. 41에 얻은 아들, 2살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시모무라라는 분이 이제 아이 관옆을 지키고 있다가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본 거예요. 시모무라 세이지 씨도 만나고 오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이 신문을 보니까 갈색 머리의 어떤 젊은이가 뭔가 소란을 피워서 이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신문 기사가 뭐 며칠 뒤겠죠? 그렇죠. 갈색 머리의 어떤 젊은이가 소란을 피워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고 쓰여 있었다. 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관료의 영혼 같은 게 본능 어딘가에 묻어 있는지. 그러니까. 20년의 차이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도 뭐 토끼머리띠 남성이 밀었다는 둥, 뭐 각시타를 쓴 사람들이 그쵸. 뭘 뿌렸다는 둥.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똑같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싶어요. 책임지지 않기 위한 관료의 열정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지긋지긋하도록 많이 겪어봐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토끼 머리띠에 관한 보도를 슬슬 밀어내려고 짧은 애드벌룬을 좀 띄웠을 때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머리 위에 토끼 머리띠 씌웠죠. 예. 사실상 그렇게 대처됐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보수 언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근데 2001년 때는 일본에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20년대만큼. 그렇죠. 이분이 근데 목격한 바로는 전혀 달랐거든요. 오히려 이 젊은이가 육교 아까 지붕이 있다 했잖아요. 약간 반 정도 뚫린 거기 올라가서 막 여기 문제 있다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사람들 올려서 구하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아까 육교 사진을 보면은 지붕 쪽에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철골 구조물이 그쵸?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생각을 한 게 여기서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근데 끌어올려도 둘 데가 없어요. 계속 매달려.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밑에는 기차가 지나다니고 되게 위험한 곳이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떤 청년이 보도교 천장에 올라가서 소란을 부추겼다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실체는 이 청년이 플라스틱 벽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면 이렇게 됐는데 이태원과 관련된 괴소문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헬마우스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참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만 인류가 계속 도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 소셜의 시대인 지금에는 괴소문이 훨씬 더 악랄해지고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수대교과 산풍대가 지금과 다른 이유인데 그때도 지금도 그 당시에 보도들을 뒤져봐도 젊은이들 탓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들을 슬슬 보여요. 보수 언론들이.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태원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상황이 무엇인지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범위 안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태원에서. 우린 그거 알거든요. 예. 하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게 얘기하는 때도 많았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봤을 때는 이대로는 진짜 진실이 묻히겠는데. 그 갈색머리 청년은 원래 살리려고 뛰어다녔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들 장례식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고지 한 10장 정도 되는 종이에다가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확 이분이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험회사를 오래 다닌 분이어가지고 항상 그 교통사고 같은 게 나면 현장을 굉장히 잘 기억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장례 치르고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7월 25일에. 장례식에서 원고지를 가지고 와서 글을 쓰셨어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다른 유족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 요미우리 신문 기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9월 6일 이제 사고 발생 47일 만에 유족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에디터 말대로 이것까지 똑같을 일은 뭐가 있어요? 47일 동안 깔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자체 혹은 정부가. 그러게요. 그리고 깔고 앉자는 분위기를 언론인들한테 퍼뜨렸을 것도 동일할 겁니다. 안 그러고서는 47일이나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 또 유족이 모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더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42일 만에 결성이 됐죠. 근데 이제 왜 이랬냐면 사실은 그 유족회 결성 전부터 이미 유족들이 좀 목소리를 냈어요. 그 당장 대응할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이 사고 발생 12일 뒤인 8월 2일에 이 불꽃축제를 개최한 게 결국 아카시 시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청이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찰 수사는 별개로 어쨌든 뭔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네. 일본에서 이제 항공사고나 철도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이제 이런 걸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네, 수사권은 없지만 뭐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조사위원회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제도가 있군요. 항공이나 철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압사에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당시에도 없었는데 아카시 시청 간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약간 이제 경찰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뭔가 너무 경찰에 좀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학, 뭐 위기관리, 재해 구급의학, 뭐 건축인간공학, 도시방재 뭐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딱 봐도 이가 빠져있죠. 당사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유족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주최자가 이걸 하는 거니까요. 네, 시는 경찰이 하는 게 불안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시가 지들끼리 하는 게 더 불안할 거요. 그렇죠. 뭐 경찰도 믿을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사고조사위원회 그 발족되는 날 시모무라 씨 등등 유족 3명이 초기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장을 만나서 이 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청은 경찰이 하는 게 불안해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시청이나 경찰이나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경찰을 철저히 조사해라. 너네가 안 그래도 수사권도 없고 불안하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구급 활동도 아까 느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검증하고 재발 방지책도 담아라.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원하는 유족한테 먼저 제시해라. 뭐 이런 것들 요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제 유족들한테 별도로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청취를 했고요. 여기 유족은 그리고 다른 유족과 다르게 현장에 있었던 맞아요. 유족이잖아요. 네, 목격자이자 생존자니까요. 네, 거짓말을 하기가 더 어렵긴 하죠. 꽤 오래 걸립니다. 다음 해인 2002년 1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서 이제 2월 11일에 유족들한테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를 하고요. 이때 이제 모든 조사위원들이 나와서 유족들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 반년 만에 이 142페이지짜리 조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그 이후에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네. 이 보고서가 이제 사고조사위원회를 처음에 정의하는 게 좀 중요한데 정의. 그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거는 공평성, 중립성, 객관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의 지시, 명령, 간섭, 압박 등을 받지 않고 독립되어 직무를 행하는 제3자 기관이다. 딱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아카시 시청이 주최를 했는데 이 경비 자체는 민간 경비회사에 맡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 경비회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니네 행사 주최한 아카시 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 네. 당시에 이제 육교가 그렇게 혼잡해질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어째서 이제 일방통행이라든가 우회로 설정 이런 거를 안 했느냐. 그렇게 안 하고서 무제한으로 군중을 유입시킨 거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모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고조사 보고서의 워딩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모하다. 그리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모하게 한 짓 혹은 하지 않은 짓은 12구 참사에 있던 일들에 나온 지적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우회로 일방통행.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그 보고서가 이제 사고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도 했는데요.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보니까 사고 당시에 그 육교 위에만 6,400명이 있었는데. 자, 제가 기사를 읽다 이 부분에서 멈칫했습니다. 아, 그 육교도 넓다고 하면 안 됐구나. 6,400이요. 그렇죠. 그래서 1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왜 가로 1m, 세로 1m 그 공간 있잖아요. 약간 네. 공중전화보다 조금 좁나? 아무튼 뭐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1평방미터 공간에 최대 13명에서 15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에 13명에서 15명. 그거보다 조금 넓은 공간에. 그쵸. 이제 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어휘가 동원된 이유가 이해됩니다. 네. 1제곱미터에 13명. 우리가 팔 벌린 게 1m가 넘죠. 네. 그렇죠. 여기서 1m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말도 안 되게 정말 지금 팔을 반만 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평방미터당 한 10명이 넘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참고로 이제 1평방미터당 10.74명 내지는 12.9명까지 있었다고 해요. 12명.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한테 가해지는 압력이 막 500kg도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중량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300에서 500kg 압력을 인간이 무슨 수로? 그렇죠. 예, 그야말로 질식을 하는 막 선체로 이렇게 기절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네. 있었잖아요. 똑같이. 왜냐하면 이건 월드 스트롱기스트맨에 쓰이는 무게지 평상시 인간 생활에 쓰이는 무게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1초 들 때예요. 그렇죠, 1초 그렇죠. 들 때. 네, 근데 이렇게 사방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태원에서는 그런 군중 눈사태라는 게 한 4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육교 사고에서 한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재발 방지 제언도 담았어요. 어쨌든 이게 시청 근처에서 하다가 갑자기 옮겼으니까 이렇게 새롭게 장소를 설정하는 거는 뭔가 달라진다. 새로운 환경이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정말 꼭 했어야 되는 어떤 검토들인 거죠. 새로운 장소로 옮기자마자 난 사고니까요. 그렇죠. 네. 첫 해에 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주최자, 경찰서, 경비회사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이 대응을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재발 방지 제언도 담았습니다. 이건 유족들로서는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조사가 잘 됐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해보신 분들의 소감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경찰인 건데 이 경찰이 뭘 잘못했어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제 경찰의 사실조회 이런 걸 했는데 수사 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의 수사 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에 좀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답하거나 이제 거의 응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여론을 움직이는 미디어가 여론을 주도하는 흐름의 답답한 점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대체 누가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기관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의뢰했죠.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 퍼포먼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가져오게 될 앞으로 결과의 복잡한 점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외교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전혀 시켜주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 인형의 집이 하나 더 있어도 되나요? 우리 집 차고에 컨버터블 차가 한 대 더 들어와도 되나요? 와 같은 동일한 느낌의 질문으로 핵을 보유해도 되냐는 질문을 해버렸거든요. 같은 질문인데 IAEA를 탈퇴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는 너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달러를 더 이상 벌 수 없어도 되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같이 밑에 깔아주고 앞에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참사의 경우에 여론을 쉽게 움직이려는 보도자료나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위험해 보이는 게 이런 겁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기적적으로 지금 2001년의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적적으로 아주 좋은 조사를 했다고 치죠. 전혜연 기자가 지적한 대로 이들에게 사법권이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이 조사를 잘했다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고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에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게 훨씬 큰 문제인데
만약에 언론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시의 정치인이든 중앙의 정치인이든 조사를 잘했으니 잘 됐습니다. 끝! 해버리면 피해자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의 고통은 이때부터 영원히 시작입니다. 사실 이게 2001년에 벌어진 사고라면은 우리나라도 그 뒤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2001년... 여러 번 반복돼서. 네.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전혜영 기자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